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이혼 서류 사인하고 집 비워줘. 10년을 시어머니의 똥오줌 받아내며 모신 며느리에게 남편은 이혼 서류부터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작은 열쇠 하나가 제 손에 쥐어지면서 모든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가정법원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저는 비웃는 남편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한마디를 돌려줬습니다. 그쪽은 누구세요?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가정법원 정문 앞 늦가을 바람이 제 코트 자락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서류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지훈 42. 작은 수제 반찬 가게 하나를 10년 넘게 꾸려온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부터 부엌일을 배웠고 누군가의 밥상을 차리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손님이 제가 만든 장조림 하나에 눈물을 글썽이며 친정 엄마 생각이 난다고 말해줄 때 저는 제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은 정직하게 땀 흘린 만큼 받는 거라고 저는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모질지 못한 성격이라 누가 험한 말을 해도 받아치지 못했고 손해를 봐도 웃으며 넘기는 쪽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15년을 함께 산 남자와 종이 한 장으로 남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박상민이 비웃듯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어휴, 징한 여자. 이제 속이 시원하냐? 아주 끝까지 사람 피를 말리더니 결국 도장 찍을 거면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상민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봤습니다. 그쪽은 뉘신지요? 박상민이 황당하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뭐, 이 여자가 진짜 단단히 미쳤나? 멀쩡한 남편 보고 지금 뭐라는 거야? 저는 봉투를 가방에 집어넣으며 또박또박 잘라 말했습니다. 남편? 웃기지 마. 방금 이혼 도장 찍었잖아. 우린 이제 생판남이야. 길 가다 마주쳐도 아는 척 마. 모르는 사람한테 반말 찌거리면 당장 경찰에 신고해 버릴 테니까. 박상민의 입이 잠시 벌어졌습니다. 저는 더 듣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구두굽이 보도블록을 또각또각 두드리는 그 소리가 10년간 제 안에 쌓여있던 무언가를 한 칸씩 부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박상민을 처음 본 건 27, 친구 미경이가 마련한 자리에서였습니다. 종로의 작은 한정식집 창가에 앉아있던 박상민은 제가 들어서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길이 많이 막혔나 봅니다. 얼른 이쪽으로 앉으세요. 박상민이 의자를 빼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에 마음이 살짝 기울었습니다. 박상민은 직접 고기를 구워 제 앞접시에 올려주었고 상추쌈을 싸서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고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굽습니다. 드셔보세요. 저희 홀어머니가 일찍 혼자 되셔서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도와드리느라 부엌 일을 제법 하거든요. 박상민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요즘 세상에 홀어머니 모시고 살기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하시네요. 효자셔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박상민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얼굴을 했습니다. 지훈 씨,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쥐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줄 수 있는 착한 여자라면 저 정말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고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저 한번 믿어보시겠어요? 그때 저는 그 한마디에 마음을 다 줘버렸습니다. 3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가
가스불 위에 냄비를 올려놓은 채 멍하니 앉아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사는 초기 치매라고 했습니다. 박상민은 제 손을 꼭 잡고 처음엔 울먹였습니다. 지훈아,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가시집온 새댁한테 치매 시어머니라니 나 진짜 나쁜 놈이다. 저는 박상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여보, 울지 마. 부부가 뭡니까? 어머님이 이제 내 어머님인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걱정 마. 내가 내 친정엄마처럼 정성껏 잘 모실게. 그 말이 10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꼭 한 달째 되던 날 밤, 박상민이 식탁 위에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거 꼼꼼히 읽어보고 군말 없이 도장 찍어라. 저는 행주를 쥔 채 박상민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뭐긴 뭐야? 이혼 서류지.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식탁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박상민이 의자를 끌어당겨 다리를 꼬고 앉으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지훈아, 나 솔직히 너랑 더는 한 집에서 숨 막혀서 못 살겠다. 우리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셨고, 솔직히 너랑 나 껍데기만 부부지 이제 억지로 묶여 있을 이유 없잖아. 안 그래? 저는 서류 봉투를 손끝으로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어머니 10년을 내 손으로 씻기고 먹이고 모셨어. 어머니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한 달, 고작 한 달 지났어. 그런데 뭐? 이혼? 박상민이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픽 웃었습니다. 아휴, 진짜 답답한 여자네. 아, 솔직히 까놓고 말할까? 나 만나는 여자 있어. 진작부터 딴살림 차렸다고. 이쯤 되면 척하고 알아들어야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딴살림? 그래. 이지훈, 너 그동안 우리 어머니 똥 기저귀 갈아치우면서 고생한 거 내가 그 공로는 인정한다. 그래서 나도 양심상 너 맨몸으로 안 내쫓을 거야. 내 그 구질구질한 반찬 가게 그거 얼른 정리해서 보증금이라도 챙겨서 조용히 나가. 박상민이 손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박상민, 너 진짜 인간도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 숨 넘어가실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딴 여자랑 놀아나고 있었단 말이야? 박상민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만났다. 왜? 그럼 넌 내가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미쳐 죽길 바랐냐? 밤낮으로 냄새나는 노인네 수발이나 들면서 너는 나 쳐다보지도 않았잖아. 입만 열면 어머니, 어머니. 내가 무슨 찬밥 신세냐? 나도 밖에서 대접받고 사는 멀쩡한 남자야. 저는 박상민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 만난 날 고기를 구워주던 그 다정하던 남자가 15년 만에 완전히 다른 얼굴로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정말. 내가 밤낮으로 시어머니 대소변 받아낼 때 당신은 뭐 했는데? 핑계만 대고 밖으로 나돌면서 집에 발이나 제대로 들였어? 짐승도 지 부모 돌봐준 사람한테 이러진 않아. 박상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돈 준다고 하잖아. 고생한 감 쳐준다고. 더 이상 소리 지르지 말고 얌전히 도장이나 찍어. 자꾸 질척거리고 매달리면 너만 더 추접스럽게 쫓겨나는 거야. 알아들어?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고 손에 더 힘을 주었습니다.
이 나쁜 자식, 오늘은 더 이상 내 입 아프게 엮이기 싫으니까 그 입 닥쳐. 나 혼자 생각 좀 할 테니까. 박상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생각? 생각할 게 대체 뭐가 남았는데? 이지훈, 착각하지 마. 나한테 넌 진작에 끝난 여자야. 남편 사랑도 못 받는 주제에 뻔뻔하게 버티지 마. 박상민이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누런 봉투 위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잡고 계시던 제 손의 감촉을 떠올렸습니다. 숨이 가빠지던 어머님이 흐릿한 눈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시던 그날 밤이 아직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만히 끌어당겨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만 저는 곧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박상민이 이혼 서류를 내민 그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날이 밝아오는 걸 지켜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빙빙 돌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어머님을 모시느라 등이 휘던 그 어느 날, 박상민은 이미 다른 여자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던 걸까?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찬물을 한 컵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부은 눈, 핏기 없는 입술.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지훈, 정신 차려. 사흘 뒤 오후 현관문이 시끄럽게 열렸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에서 일찍 들어와 어머님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박상민이 어떤 여자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25이나 됐을까, 입술을 새빨갛게 칠한 여자가 제 집을 발끝부터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여기야. 좀 낡았지. 박상민이 여자의 허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어머님의 묵주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박상민이 저를 한번 흘끔 보더니 여자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곧 나갈 사람이야. 여자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유라예요. 상민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해. 함부로 들어와서 인사받을 자리 아니야. 최유라가 어깨를 으쓱하며 박상민을 돌아봤습니다. 오빠, 분위기 왜 이래? 좀 무서워. 박상민이 최유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 저 사람 원래 좀 그래. 최유라가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따라 들어가다 문턱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최유라가 제 화장대 앞에 앉아 제가 쓰던 화장품들을 한 손으로 쓱쓱 쓸어 휴지통에 던져넣고 있었습니다. 이거 다 버려도 되죠? 어차피 아줌마는 화장 안 하시잖아요. 저는 한 걸음에 다가가 최유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 손 치워. 누구 마음대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최유라가 제 손을 탁 뿌리쳤습니다. 아유, 아파라. 아줌마, 손 거칠다. 역시 부엌일 하시는 분은 다르네. 저는 손바닥에 화끈한 모욕감이 번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상민이 안방으로 들어오며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이지훈, 그만 좀 해. 추하다, 추해. 저는 박상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추한 게 누구야? 어머님 영정사진이 아직 거실에 있어. 그 앞에서 이 짓을 해. 박상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최유라가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침대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 위자료요. 오빠가 챙기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500 들었어요. 10년 동안 어머님 수발 든 감. 저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종이봉투 위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어 최유라의 발 앞에 다시 떨어뜨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 10년이 500만 원이면 그쪽 인생은 얼마짜리야. 최유라의 눈썹이 휙 올라갔습니다. 뭐라고요? 이 아줌마가 진짜. 박상민이 최유라의 어깨를 잡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유라야, 가자. 말 섞을 사람 아니야. 최유라가 박상민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저를 향해 톡 쏘았습니다. 아줌마 길게 끌어봐야 손해예요. 빨리 도장 찍고 나가시는 게 서로 좋아요. 저는 두 사람이 안방을 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침대 위에 떨어진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상민이 잠든 안방을 빠져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박상민의 외투를 펼쳐놓고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지갑이 만져졌습니다. 저는 손끝에 신경을 모아 지갑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영수증들이 빳빳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명품관, 호텔, 고급 일식집. 날짜를 보니 어머님이 병상에 누워 계시던 작년 봄부터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한 장씩 조용히 찍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상민의 차 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서 미리 사둔 새 카드로 바꿔 끼웠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미역국을 끓이고 박상민의 출근 가방을 챙겨주었습니다. 박상민이 신발을 신으며 의아한 얼굴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왜 갑자기 착한 척이야? 저는 가방의 지퍼를 꼼꼼히 잠가주며 살짝 웃었습니다. 10년을 그래왔잖아. 갑자기 안 하면 내가 이상해서. 박상민이 피식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문이 닫히자마자 미소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곧장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단골 손님인 박 여사님이 의자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 사장, 얼굴이 왜 이래? 며칠 새 반쪽이 됐어. 저는 앞치마를 두르며 애써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잠을 좀 못 자서요. 박 여사님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내가 그래서 어제 동네에서 들은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했는데 저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박 여사님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훈 사장 남편 말이야. 요즘 어디 부동산에 자주 들락거린다고 하더라고. 가게 자리를 알아본다고. 여기 이 가게 말이야.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앞치마 끈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가게요. 응. 자기가 빼서 다른 사업할 거라고 했다나 뭐라나. 내가 듣기로는 그 젊은 여자랑 같이 차린다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여사님. 박 여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 사장, 절대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마. 내가 봐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저는 박 여사님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씩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영수증, 블랙박스, 가게 명예, 통장 내역. 손가락이 한 글자 한 글자 누를 때마다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이지훈이 천천히 눈을 뜨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가방 깊숙이 넣고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부터 잠은 줄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상민은 노골적으로 최유라를 집에 들였고 저는 안방을 비워주고 작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 집을 빨리 떠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지만 저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날 수는 없었습니다. 가게에 나가 손님을 맞고 김치를 담그고 장조림을 조리는 동안에도 머릿속 한쪽은 늘 차갑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로 낯선 부동산 사장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잠바를 입은 사내가 가게 안을 휘 둘러보더니 저를 향해 손가락을 까딱였습니다. 여기 사장이 이지훈 씨 맞죠?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다음 달까지 가게 비워줘야 합니다. 저는 도마 앞에서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 사내가 종이 한 장을 카운터 위에 툭 던졌습니다. 새 주인이 직접 쓰겠다고 해서요. 보증금은 빼드릴 테니까 짐 정리하세요. 저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새 건물주의 이름 옆에 익숙한 회사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상민이 다니는 회사의 거래처, 그러니까 최유라 아버지의 회사였습니다. 저는 종이를 천천히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겠어요. 가보세요. 사내가 의외라는 듯 한쪽 눈썹을 올렸습니다. 항의 안 합니까? 항의해서 될 일이면 했겠죠. 사내가 어깨를 으쓱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도마 모서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상민이 뒤에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손이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불을 켜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상민은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가던 무렵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이니? 나야, 김 여사. 저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어머님을 10년 가까이 함께 돌봐주신 요양보호사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여사님, 웬일이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수화기 너머에서 김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숨을 골랐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 집 앞 골목에 와 있어. 잠깐 나와줄 수 있겠니?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저는 외투를 챙겨 들고 곧장 골목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로등 아래 회색 점퍼를 입은 김 여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김 여사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사람아, 그동안 얼마나 마음 고생했어. 저는 눈물이 핑 도는 걸 참았습니다. 여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내 얘기할 시간 없어. 우선 이거 받아. 김 여사님이 가방에서 두툼한 갈색 봉투 하나와 손바닥에 쏙 들어가는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모른 채 2가지를 건네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 여사님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1달 전쯤이었어. 그날따라 정신이 맑으셨거든. 나한테 이걸 주시면서 절대 아들한테는 보여주지 말고 며느리한테만 전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 저는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가만히 김 여사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이 그러시더라. 우리 며느리가 10년을 똥오줌 받아내면서도 한 번을 짜증을 안 냈다고. 그런데 자기 아들놈은 밤마다 어디서 뭐 하는지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어르신이 다 알고 계셨어.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님이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정신이 흐릿한 채로 저를 그저 낯선 여자로만 보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여사님, 어머님이 정말 그러셨어요. 김 여사님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르신이 마지막에 그러시더라. 우리 지훈이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들놈이 분명 못된 짓을 할 거다. 그때 이걸 꺼내서 그의 손에 쥐어주라고. 저는 봉투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종이의 두께가 묵직했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가서 열어봐. 어르신이 변호사 사무실까지 직접 다녀오셨더라. 정신이 맑은 날의 말이야. 나도 그날 따라가서 두 눈으로 다 봤어. 저는 김 여사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사님, 정말 감사해요. 김 여사님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감사는 무슨, 어르신한테 감사하지. 어르신이 너 그렇게 아꼈어, 지훈아. 집으로 올라온 저는 작은 방 문을 잠그고 책상 위에 봉투와 열쇠를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를 뜯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안에는 공증 도장이 찍힌 유언장과 등기부 사본 한 묶음, 그리고 어머님이 직접 쓰신 듯한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편지부터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한 줄 한 줄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아, 어미가 미안하다. 내 아들이 어떤 놈인지 어미가 제일 잘 안다. 내가 정신없는 사이에 너한테 못된 짓을 할 거다. 이 땅은 내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받은 것이다. 아들놈은 모른다. 너한테만 준다. 내 며느리 지훈이한테만 준다. 부디 이 어미를 용서해라. 저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어깨가 들썩이도록 울었습니다. 어머님이 정신이 맑으실 때마다 제 손을 가만히 쓰다듬으시던 그 손길이 늦은 밤 제 이름을 부르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작게 우시던 그 목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울다 천천히 유언장과 등기부를 펼쳤습니다. 서울 외곽의 큰 땅이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던 그 땅이 박상민이 아닌 며느리 이지윤에게 상속된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공증 변호사의 도장과 서명, 두 명의 증인 도장까지 빠짐없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닫고 작은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열쇠 한쪽에 어머님의 손글씨로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방 장롱 안 금고. 저는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현관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상민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박상민이 작은 방 문 앞에서 거칠게 노크를 했습니다. 이지훈. 자. 저는 봉투와 열쇠를 침대 매트리스 밑에 빠르게 밀어 넣었습니다. 아직 앉아. 문 열어. 할 얘기 있어.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박상민이 술 냄새를 풍기며 종이 한 장을 흔들었습니다. 이거 봐. 내가 정식으로 접수했어. 다음 주까지 이 집에서 나가라는 소장이야. 더 끌면 너만 손해야. 저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이를 천천히 접어 옆구리에 끼웠습니다. 알았어. 받았으니까 그만 들어가. 박상민이 의아한 얼굴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 평소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였을 텐데. 저는 박상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울 일이 없어서. 박상민이 잠시 멈칫하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알아서 해. 박상민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다시 작은 방 문을 잠갔습니다. 매트리스 아래에서 봉투와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열쇠가 가로등 빛을 받아 가만히 빛났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꼭 쥐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박상민이 절대 손쓸 수 없는 사람. 저는 휴대전화 연락처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손가락이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지훈.
저는 그 이름을 한참 들여다보다 휴대전화를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연락을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불을 켜기 전에 휴대전화부터 꺼냈습니다. 한지훈이라는 이름 위에 손가락이 한참 머물렀습니다. 한지훈은 우리 가게에 3년 가까이 드나든 단골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점심시간에 들러 어머니 갖다 드릴 거라며 도시락 반찬을 사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제 음식 얘기를 할 때만큼은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어느 날 명함을 받았을 때 변호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어서 잠시 놀랐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가기도 전에 한지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한 변호사님, 아침 일찍 죄송해요. 저 이지훈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평소랑 달라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오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가게로 갈게요. 그때 얘기하시죠.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한다는 게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서 한지훈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한지훈이 저를 보더니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게 문 잠그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셔터를 반쯤 내리고 한지훈을 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챙겨온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한지훈이 묵묵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언장, 등기부 사본, 어머님의 손편지. 한 장씩 천천히 넘기는 동안 한지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마지막 손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지훈이 안경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사장님. 네. 이거 제가 맡아도 되겠습니까? 저는 손에 쥔 행주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임료는 제가 가게 보증금이라도 빼서. 한지훈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사장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의아한 얼굴로 한지훈을 봤습니다. 제가 사장님 가게에 처음 온 게 3년 전이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지훈의 어머니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거의 못 하셨어요. 그런데 사장님 장조림이랑 두부조림은 잘 드셨어요. 짜지도 않고 부드럽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한 달 사장님 반찬으로 버티셨어요. 한지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한 변호사님,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부담드릴 일이 아니라서요. 그냥 매번 감사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장님 사연 들으니까 그 빚을 갚을 때가 됐다 싶네요. 저는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았습니다. 한 변호사님, 이지훈 사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싸움 사장님이 이깁니다. 박상민 씨가 무슨 수를 써도 이 유언장은 못 건드려요. 어머님이 너무 꼼꼼하게 준비해 두셨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 박상민이 보낸 퇴거 소장이 있어요. 다음 주까지 집에서 나가라는. 한지훈이 픽 웃었습니다. 그건 종이 쪼가리예요. 그 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죠? 공동명의예요. 결혼할 때 제가 친정에서 받은 돈도 보탰거든요. 그럼 박상민 씨 혼자 사장님을 내보낼 수 없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제야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저녁 한지훈이 다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양복 차림이 아니라 편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한지훈이 종이 가방 하나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장님, 이거 한번 봐주세요. 저는 가방 안에서 두툼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종합식품 회사의 신사업 기획안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외식 사업을 하시는 건 알고 계셨죠? 저는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한지훈의 집안 얘기가 한두 번 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사장님 반찬을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면서 사실은 따로 한 통씩 더 사다가 아버지 회사 연구실에 맡겼어요. 분석해 달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한지훈을 봤습니다. 제 반찬을요? 네. 사장님 음식이 왜 어르신들 입에 그렇게 맞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결과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염도, 식감, 영양 균형, 전부 환자식이나 노인식 기준에 딱 맞아요. 이런 맛을 한결같이 내는 사람은 업계에 거의 없대요. 저는 손에 든 기획안을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한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아버지가 사장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프리미엄 노인식, 환자식 브랜드를 새로 시작하려는데 사장님 손맛이 꼭 필요하답니다. 저는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한 변호사님, 저는 그냥 동네 반찬가게 사장이에요. 큰 회사 같은 데서 일해본 적도 없고요. 사장님, 한지훈이 의자를 끌어 제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님 식사 챙기시면서 만드신 반찬이에요. 그게 그냥 동네 반찬이 아니라는 걸 제가 가장 잘 알아요. 아버지도 그걸 알아보신 거고요. 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천천히 결정하세요. 다만 박상민 씨가 가게를 비우게 하려고 압박해 들어올 거예요. 그때 사장님이 의지할 자리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정말로. 한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절대 박상민 씨한테 약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 지금 갖고 계신 패가 어떤 패인지 그쪽은 짐작도 못해요. 저는 한지훈을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네. 약한 모습 안 보일게요. 가게 문을 닫고 셔터를 끝까지 내리는 동안 저는 오랜만에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상민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신호가 끊어지기 직전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 이지훈, 너 가게 정리한다며. 보증금은 내 계좌로 넣어. 어차피 결혼 생활 중에 번 돈이니까 반은 내 거야. 저는 발걸음을 다시 옮기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증금 얘기는 변호사 통해서 해. 수화기 너머에서 박상민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변호사, 너 변호사 선임했어. 그래. 앞으로는 직접 전화하지 말고 변호사 통해. 이지훈, 너 무슨 짓 하려는 거야? 저는 골목 끝에 멈춰서서 가로등 불빛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지는 곧 알게 될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발끝에 힘을 주고 또박또박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지훈을 만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가게 일이 끝나면 한지훈의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어머님이 남기신 등기부를 한 줄씩 확인하고 박상민이 빼돌리려 했던 통장 거래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한지훈은 제가 모르는 영역까지 꼼꼼히 챙겨주었습니다.
공동명의로 된 집에 박상민이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처분 금지 절차를 걸어두었고 가게 보증금에도 똑같은 장치를 해주었습니다. 박상민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며칠째 저녁마다 술에 취해 들어와 안방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이지훈, 너 도장 안 찍을 거야. 변호사가 무슨 변호사? 어디서 사기꾼 하나 데려와서 시간 끌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작은 방 문 앞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주소 보냈잖아. 의심되면 가봐. 이지훈, 너 이렇게 끌어봐야 한 푼도 못 챙겨.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상민이 한참을 더 떠들다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어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폭언, 협박, 날짜와 시간. 하루하루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한지훈이 저를 한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큰 책상 앞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훈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한지훈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회장이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직접 만나니 더 반갑네. 저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제가 큰 회사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요. 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한 회장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이지훈 사장, 음식 만드는 사람한테 필요한 건 회사 경력이 아니라 손맛이요. 우리 집사람이 작년에 갔어요. 마지막 한 달 사장 반찬으로 버텼다는 거 우리 지훈이가 얘기했지. 저는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네, 들었어요. 어머님 식사하시는데 도움이 됐다고요. 저는 그저 만들어드린 것뿐인데. 그게 어딘데. 우리 같은 사람들 10년 가도 못한 일을 사장은 매일 했잖소. 한 회장이 책상 위의 기획안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새로 시작할 브랜드요. 백화점 식품관에 들어가는 프리미엄 라인. 이름은 사장이 직접 짓는 게 좋겠어. 사장 이름을 걸어도 좋고. 저는 기획안을 받아들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 이름을요. 음식은 사람 이름을 거는 게 제일 정직해요. 자신 없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있어요. 그동안 한 일이 그 일이니까요. 한 회장이 흡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럼 계약서 검토는 우리 지훈이가 도울 거고 사장은 메뉴 개발에만 집중하면 돼요. 자본도 매장도 우리가 다 책임집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처음으로 가슴이 답답하지 않은 숨이었습니다. 상속 절차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저녁 박상민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와 거실 한복판에 종이 한 장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지훈, 너 이게 뭐야? 이지훈, 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종이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의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한지훈이 미리 박상민에게 통보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읽은 그대로야. 어머님이 나한테 남기신 거. 박상민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정신이 멀쩡할 리가 없잖아. 10년을 누워 계셨던 분이야. 이거 다 내가 꾸민 짓이지. 그 변호사 새끼랑 짜고. 저는 종이를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은 멀쩡하실 때가 분명히 있었어. 그때 직접 변호사 사무실 가셨고 의사 진단서도 받아두셨어. 다 서류로 남아있어. 박상민이 머리를 양손으로 쥐어뜯었습니다. 이지훈, 그 땅이 얼만 줄 알아? 그게 우리 집안 땅이야. 어머니가 자기 마음대로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땅이야. 친정에서 받으신 거고 아버님이랑 결혼하시기 전부터 어머님 거였어. 당신이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었어. 박상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지훈, 너 한 푼도 못 가져가.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저는 박상민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도 돼. 변호사 통해서 와. 박상민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박상민의 손이 허공에서 한참을 머물다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너 변했어. 사람이 어쩜 이렇게 변하니? 안 변했어. 10년 동안 본 적이 없었을 뿐이야. 박상민이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무릎이 약간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는 단단히 다물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박상민과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절차도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한지훈이 모아준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호텔 결제 내역이 빠짐없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상민이 그동안 빼돌리려 했던 비상금까지 전부 환수되었습니다. 저는 가정법원을 나서며 가을 햇볕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 백화점 식품관 한쪽에 작은 매장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무 간판에 단정한 글씨로 가게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훈의 부엌.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두부조림, 환자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저염 장조림, 부드러운 가지나물, 유리 진열장 안에 가지런히 담긴 반찬들을 보면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지훈이 옆으로 다가와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축하해요. 한 변호사님, 이제 사장님 이름이 진짜로 걸렸네요. 저는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못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사장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길만 좀 정리해 드렸어요. 오픈 시간이 되고 셔터가 올라가자 미리 줄을 서 계시던 손님들이 한 분 한 분 들어오셨습니다. 박 여사님이 가장 먼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 사장, 내가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어. 이 집 반찬이 진짜라고. 저는 박 여사님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손님들이 한 분씩 반찬을 골라 담는 소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하는 소리, 매장 안에 가만히 흐르는 잔잔한 음악 소리. 저는 진열장 뒤에 서서 그 모든 소리를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준비해둔 반찬이 거의 다 팔려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매장 안쪽 작은 휴게실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한지훈이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와 종이컵에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사장님, 한 잔 드세요. 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한 변호사님, 네. 어머님이 보고 계시면 좋을 텐데요. 한지훈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저는 보리차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가슴 한가운데까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저는 컵을 가만히 내려놓고 다시 매장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아직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의 부엌이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 매장으로 시작했던 가게는 2달 만에 인근 백화점 2곳에 더 들어갔고 매일 오전이면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아침 방송에서도 촬영을 다녀갔습니다.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밤잠을 잤습니다. 새벽에 자다 깨어 어머님 방을 확인하러 가던 버릇이 사라지는 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한지우는 매장 운영을 도와줄 본부장을 따로 붙여주었고, 저는 메뉴 개발과 품질 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끔 매장 한쪽이 서늘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본부장과 다음 달 신메뉴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다급한 본부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본점 매장에 손님이 항해 들어왔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떤 항이요? 반찬에서 유리 조각이 나왔다고요. 저는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갈게요. 본점 매장에 도착했을 때 매장 앞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백화점 관리자, 매장 직원, 그리고 한 손에 작은 통을 든 여자 손님이 큰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요. 우리 애기가 먹다가 입에서 피가 났어요. 무슨 가게가 이래요. 여자가 들어올린 투명한 통 안에 작은 유리 조각이 반찬과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님, 매장 사장 이지훈입니다. 아이는 괜찮으세요?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입안이 다 찢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우선 아이부터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병원비 전액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은 저희가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잠시 맡겨주세요. 여자가 통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요. 이거 증거예요. 내가 가지고 갈 거예요. 인터넷에 다 올릴 거야. 저는 차분하게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손님, 저희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장 안에서 만들어진 게 맞는지 확인이 끝나야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여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장사꾼이 다 있어. 다들 보세요. 이 가게 이래요. 주변에서 지나가던 손님들이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 매장에서는 유리 용기를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열 용기는 안전을 위해 처음부터 식품용 플라스틱과 도자기로만 통일해 두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다투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통을 들고 큰 소리를 내며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사태는 더 빠르게 번졌습니다. 인터넷 카페 곳곳에 그 여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진과 함께였습니다. 지훈의 부엌 반찬에서 유리 조각이 나왔다. 어린아이가 다쳤다. 사장이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새벽이 되기 전에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간 시어머니를 모셨다는 사연도 다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친 여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책상 위에 엎드렸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다가 한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변호사님, 뉴스 봤어요. 사장님, 지금 어디예요? 집이에요. 매장은 일단 임시 휴업했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조금 풀렸습니다. 30분 뒤 한지훈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골목 어귀의 작은 찻집으로 한지훈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한 변호사님, 우리 가게에서는 유리 용기를 안 써요. 처음부터 다 플라스틱이랑 도자기예요.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사장님이 그 부분 가장 신경 쓰셨던 거. 그런데 어떻게 유리 조각이 나와요? 누가 일부러 넣지 않고서야. 한지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낮에 식약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매장 조사 들어옵니다. 저는 손에 쥔 찻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조사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대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 항의한 손님 영수증이 없어요. 매장에서는 결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제 기록이 없다고요. 네. 매장에서 사갔다고 주장하는데 그 시간대에 그 메뉴를 산 손님 명단에 없어요. 카드 결제든 현금 결제든 영수증 사진이라도 보여달라고 했더니 잃어버렸대요.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한 변호사님, 이거 누가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한지훈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확실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식약처 조사관들이 매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주방을 한 구석부터 끝까지 뒤집어 엎고 식자재 보관함을 열어보고 직원들 한 명 한 명 진술을 받아갔습니다. 저는 매장 한쪽에 앉아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손님들은 매장 앞 유리창에 코를 박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었고 어떤 사람은 혀를 찼습니다. 오후가 되자 백화점 측에서 본부장을 호출했습니다. 저는 본부장과 함께 백화점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백화점 매니저가 굳은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지훈 사장님, 죄송하지만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잠정 중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사 방침이라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언니 잘 지내요. 가게는 망했고 통장은 텅 비었나 봐요. 이제 슬슬 정신 차려야지. 어머니 땅 토해내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최유라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천천히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한지훈이 책상 앞에서 통화 중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장님, 한 변호사님,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그 문자를 한지훈에게 보여줬습니다. 한지훈이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꼬리를 잡았네요. 저는 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한 변호사님, 이번에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죠. 사장님, 이제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네, 시키는 대로 할게요. 한지훈이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늘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산을 꺼내 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장이 문을 닫은 다음 날 한지훈이 사설 탐정 한 명을 사무실로 데려왔습니다. 머리가 짧고 어깨가 넓은 사내가 저에게 가만히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그날 매장에 항해왔던 손님 신원은 다 파악했습니다. 이름은 김씨고 인터넷에서 글 써주고 돈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을 누가 시켰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했어요. 최유라 명의의 계좌에서 그 김씨한테 2번에 걸쳐 돈이 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사건 사흘 전에, 한 번은 사건 다음 날에요. 한지훈이 옆에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이거면 충분합니다. 김씨도 우리 쪽에서 만났을 때 다 인정했어요.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녹취 다 받아놨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 변호사님, 네. 박상민도 알고 있었을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낮아요. 둘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한 변호사님,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합의 같은 건 없어요. 한지훈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며칠 뒤 박상민이 변호사 한 명을 끼고 새로운 소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치매 상태에서 쓰신 유언장이라 무효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지훈은 그 소장을 받아들고도 별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이 유언장 쓰시던 날 대학병원 다녀오신 기록 있죠? 네. 진단서까지 받아두셨다고 김 여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주치의 선생님이 진료실에서 어머님 인지 상태를 따로 평가하셨어요. 평가 점수가 정상 범위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증 변호사가 그날 어머님 진술 과정을 영상으로 다 찍어 두셨고요.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 두셨네요. 네. 어머님이 아드님 성격을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소송이 시작되고 첫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법정에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지훈이 의무기록과 영상 자료를 차분히 제출했고 두 번째 기일에서 박상민 측이 제출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상민 측 변호사는 두 번째 기일이 끝나고 박상민에게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지훈에게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가만히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변호사님, 끝난 건가요? 네. 박상민 씨 쪽 소송은 기각 결정이 곧 나올 거예요. 소송 비용도 박상민 씨가 다 물게 됐고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변호사님, 네. 고마워요. 정말로요. 한지훈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께 받은 빚을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워하지 마세요. 저는 가만히 한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가게에서 도시락 반찬을 사가던 그 조용한 단골 손님과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한지훈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새삼스러웠습니다. 같은 주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 씨가 자백 진술을 했고 최유라의 통장 내역이 압수되었습니다. 며칠 뒤 최유라가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저는 한지훈과 함께 경찰서 복도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최유라는 화장이 다 번진 얼굴로 형사 앞에 앉아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복도로 나온 최유라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최유라가 비틀거리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한테 언니야? 아, 사장님. 사장님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진짜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큰 일이 될 줄. 저는 최유라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일이 큰 일이 될 줄 몰랐어. 매장에 유리 조각 넣은 거, 어린아이 입을 다치게 한 거, 10년을 누워 계셨던 어머님 욕한 거, 그 중에 어떤 게 작은 일이었어. 최유라가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사장님, 다 상민 오빠가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 그건 경찰서에 가서 말해. 나한테 말하지 말고. 최유라가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합의서 한 장만 써주세요. 한 장만요. 저 구속되면 어떡해요. 우리 아빠가 저 호적에서 파버리겠대요.
저는 옷자락을 잡은 최유라의 손을 가만히 떼어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어머님 똥 기저귀 갈 때 너는 어디서 뭐 했어? 그때 한 번이라도 미안했어. 최유라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사장님, 법대로 가. 합의 같은 건 없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박상민이 쟁걸음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박상민이 저를 발견하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며칠 면도를 안 한 듯 턱에 수염이 거뭇거뭇했습니다. 이지훈. 저는 박상민을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왜? 이지훈. 너한테 부탁이 있어. 유라만 합의해줘. 나는 어떻게 돼도 좋아. 저는 살짝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그러는구나. 박상민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지훈. 15년이야. 우리가 같이 산 게 15년이야. 그 정도면 정한 조각은 남아있을 거 아니야. 저는 박상민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 무슨 정? 어머님 장례 끝나고 한 달 만에 이혼 서류 내밀던 그날 다 끝났어. 정 같은 거 없어. 박상민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지훈, 너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한 사람은 내가 아니야. 너야. 저는 박상민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한지훈이 복도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최유라는 구속되었습니다.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그리고 어린이가 다쳤다는 거짓 주장까지 더해져 죄목이 무거웠습니다. 박상민은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래처 사장의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진 사실이 회사에 알려진 탓이었습니다. 한지훈이 그 소식을 전해주는 날, 저는 매장 휴게실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영업 정지 처분도 풀렸고 매장은 다음 날 다시 문을 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박상민 씨 신용카드도 다 정지됐다고 하네요. 빚이 어마어마하다고요. 저는 종이컵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한 변호사님, 네. 이상하게 통쾌하지가 않네요. 한지훈이 의자를 끌어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게 사장님이세요. 그게 사장님이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점이에요.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보리차가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모금 천천히 마셨습니다. 한 변호사님, 네. 내일 매장 문 다시 열면 손님들이 와주실까요? 한지훈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가보시면 알아요.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사장님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컵의 마지막 한 모금을 비웠습니다. 매장이 다시 문을 연 날 아침, 백화점 식품관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가장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박 여사님이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지훈 사장, 내가 그동안 잠을 못 잤어. 오늘만 기다렸어. 저는 박 여사님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여사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지훈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뒤에 줄을 서 계시던 다른 손님들도 한 분씩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사장님 반찬 아니면 식사를 못 하셔요. 정말 다시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한 분 한 분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았습니다. 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앞치마를 단단히 두르고 매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손님에게 반찬을 담아드리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오후 회사 로비로 한 통의 인터폰이 걸려왔습니다. 경비실에서였습니다. 사장님, 박상민이라는 분이 사장님을 뵙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잠시 책상 위에 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올려보내지 마시고요. 제가 내려갈게요. 저는 외투를 챙겨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한지훈이 복도에서 저를 보고는 따라 나섰습니다. 같이 가요. 네. 같이 가주세요. 로비로 내려가자 박상민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박상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지훈. 저는 박상민과 2걸음 정도 떨어진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상민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둔하게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흘끔흘끔 저희 쪽을 쳐다봤습니다. 이지훈,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박상민이 2 손을 모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훈, 나 이제 갈 데가 없어. 회사도 잘렸고 신용불량자야. 부모님 산소도 못 가. 부끄러워서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저는 박상민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어떤 감정이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했지만 곧 가라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사람을 저는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박상민. 이지훈. 응? 말해. 내가 너한테 그 말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네. 박상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 저는 박상민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쪽은 누구세요? 박상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지훈,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나야. 박상민이야.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15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은 다정하게 고기 구워주던 그 사람이었어. 너는 그 사람이 아니야. 박상민이 손을 뻗어 제 발치를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한지훈이 옆에서 조용히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경비원 2 사람이 다가오자 박상민이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이지훈, 이지훈, 한 번만.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데 박상민이 등 뒤에서 한 번 더 외쳤습니다. 이지훈, 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봐.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한지훈이 가만히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그날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훈의 부엌은 전국 50여 개 매장을 가진 큰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회사 한쪽에 작은 사무실을 두고 매일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직원들이 늘었고 함께 일하는 요리사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직접 시장에 나가 재료를 골랐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 버릇만은 끝까지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봄이 시작될 무렵 저는 회사 수익의 일부로 작은 재단을 하나 세웠습니다. 이름은 어머님의 함자에서 한 글자를 따왔습니다.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에게 매주 한 번씩 식단을 보내드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염식, 부드러운 식감, 영양균형. 어머님께 10년 동안 끓여드리던 그 밥상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던 날, 저는
작은 액자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이 정신이 맑으셨던 어느 날 제가 몰래 찍어두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가만히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액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님, 저 잘하고 있죠? 저는 작게 중얼거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녁에 한지훈이 사무실로 들렀습니다. 손에 작은 꽃다발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지훈 사장, 재단 개소 축하해요. 저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가만히 웃었습니다. 한지훈은 어느새 저를 사장님이 아니라 이지훈 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변호사님. 네. 이제 한 변호사님이라고 안 부를래요. 한지훈이 살짝 웃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를 거예요? 저는 잠시 한지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 한지훈의 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좋아요. 지훈 씨.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와 한지훈은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가까워졌습니다. 한지훈은 한 번도 저에게 마음을 재촉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한지훈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새벽 시장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한지훈이 따뜻한 보리차 한 통을 들고 회사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과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도 되겠다는 것을요. 봄비가 그치고 햇살이 따뜻해진 어느 토요일, 저는 어머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한지훈이 옆에서 우산을 챙겨 들고 따라와 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님 묘 앞에 가지런히 음식을 차려두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작게 어머님을 불렀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서 어머님이 저를 진짜로 알아보시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어머님이 남겨주신 거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섰어요. 바람이 가만히 묘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외롭지 않아요. 좋은 사람도 옆에 있고, 일도 있고, 저처럼 어머님 모시는 분들 도와드리는 재단도 만들었어요. 어머님이 보고 계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가만히 산소에 저를 2번 올렸습니다. 일어서서 옷을 털고 돌아서는데 한지훈이 우산을 접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지훈 사장. 네. 이제 진짜 가요. 저는 한지훈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소 옆 작은 길에 노란 들꽃이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꽃을 한 송이 꺾어 손에 쥐었습니다. 42년을 산 제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가볍고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한지훈과 나란히 걸으며 손에 쥔 들꽃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지훈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누군가의 밥상을 차리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잠드는 그 10년을 이지훈은 한마디 불평 없이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땀방울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고 그 마음이 다시 돌아와 한 사람의 인생을 일으켜 세웁니다. 어머님이 정신이 흐릿한 와중에도 며느리의 손길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한지훈이 작은 반찬 가게 단골이었던 시절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10년의 헌신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은 결국 자신이 버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헌신하느라 지쳐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